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지역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접전 끝에 막판 역전승으로 당선됐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여당과 단일화한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석씩을 나눠 가지면서 여야의 전국 주도권 다툼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국회 운영위 회의부터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에서 산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부산 운봉산 산불도 재발하에 딱 꺼지는 등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조특보 속에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혐의로 SK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도 출국 금지하고 현대가 3세도 입건하는 등 재벌가 자제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 확대 법안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충돌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시즌 17호 골을 기록하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새로 지은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펼쳐져 손흥민은 새 구장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두 곳에서 치러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지역구를 지키며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단일 후보로 나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75%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504표 차로 꺾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뒤지던 여 후보는 개표율 99.98% 상황에서 극적으로 역전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지켰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9.47%를 얻어서 35.99%를 기록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창원 성산에서 신승을 거뒀을 뿐 기초의원을 포함한 5곳의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선 법여권 단일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지역 경제 악화에 따른 준엄한 민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예상된 결과라고 하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악재 속에 나름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신승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법여권이 소중한 한석을 지킬 수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가 심판대에 올랐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심 압승을 기대했다가 기적 같은 역전 버저비터로 신승을 거둔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기대했던 통영 고성에서의 참패와 기초의원 3곳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점이 뼈아픕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인사난맥과 경기 침체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성장 법안도 정쟁과 무관한 만큼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남은 기간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데뷔전을 치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나름 선전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군수를 모두 여권에 내줬던 통영 고성에서 낙승을 거뒀고 이례적으로 여당과 진보정당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 창원 성산에서는 불과 500표 차로 석패하며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연이은 선거 참패로 당 존리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며 향후 강력한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저는 이 정도의 선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게도 아마 국민들의
마음을 또 다시 읽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든 바른미래당은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 8.3%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이재환 후보가 반토막에도 못 미치며 원외 정당인 민중당에게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창원에 상주했던 손학규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며 잠복했던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상의 범여권 후보와 제1야당 후보가 한석씩 나눠 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PK 민심이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은 겁니다. 여야의 대치 전국은 그만큼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에선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보수 텃밭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당선증이 돌아갔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엿볼 수 있는 PK 민심은 여야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절묘한 균형을 택했습니다. 노회찬 정신을 부활시키라고 응원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성원을 가슴에 새기고 창원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범여권과 야권의 무승부는 정치권의 대치 전국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투기 의혹과 잇따른 장관 낙마 사태를 딛고 민생 챙기기를 앞세워 국정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합니다. 그런 공조체계를 더 굳건히 해서 저 자유한국당 이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다 떨어져 있도록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창원에서의 석패가 아쉽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전한 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 사퇴는 물론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당장 오늘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조현옥 청와대 수석의 경질 요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중한 심판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무너져가는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후보의 당선으로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관심입니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 예산 챙기기 등 총선을 앞두고 결국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당내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거 후에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지. 여당과 야당 누구에게도 완승을 안겨주지 않은 냉정한 민심의 평가. 이 결과를 두고 벌어질 정치권의 해석과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선거 기간 벌어진 돌발 악재에 긴장했던 청와대도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대변인이 사퇴하고 이어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면서 청와대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호화 유학이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지만 언론 비판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기만 했습니다. 한국당이 두 곳 모두 이길 경우 청와대 검증 실패 책임론이 선거 실패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당과 범여권 연대가 한석씩 나눈 선거 결과에 청와대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의 공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장관 인사 검증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은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집권 2주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경제 행보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 등 현안을 놓고 국회와의 소통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이 된 국토부와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찾고 청와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다음은 또 산불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100여 명에 달하는 소방대원과 공무원들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빠르게 번집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시 대송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전체를 투입했지만 날이 어둡고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고 주민들이 마을 회관이나 인근 지역 등으로 한때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과 시청 직원 등 1,100여 명이 밤새 총력전을 펼쳐 다행히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20헥타르 숲이 잿더미로 변한 부산 운봉산에서 어제 저녁 불씨가 다시 번졌습니다. 잔불 정리를 하던 산불 감식단과 경찰 등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바람이 강해져 불씨가 다시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7대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산림 3.5헥타르가 탔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장난감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태풍급의 돌풍이 예상돼 산불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다고요? 네, 비교적 바람이 잠잠한 내륙 지역과 달리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전 5시 강원 산간 미시령에는 초속 24m에 달하는 돌풍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메마른 대지에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간 대형 화재가 주로 봄철 4월에 자주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전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서 오늘 오후 서울 등 중부 서해안에도 강풍주의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동해안에는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서해안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동해안과 강원 산간은 초속 30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2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고요. 광주는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행히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완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대마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31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범 이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과 마약 추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계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하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마 흡입 혐의로 구속된
허창성 SPC 명예회장의 손자 허이수 부사장. 허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도 향정신성 마약류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재벌가 마약 스캔들이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31살 최모 씨가 18차례 마약을 구매, 흡입한 혐의로 붙잡혔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29살 정모 씨까지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재벌가 3세들이 같은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 공급책 이모 씨가 최근 붙잡히면서 재벌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재벌가 이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경찰 역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공급 의혹으로 다시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져 마약 추문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재벌 일가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의 노출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마약 파문이 일부 3세 등을 넘어 재벌가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는 전전긍긍 바짝 긴장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반려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3년 넘게 지났다는 점과 수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최종호,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며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과 함께 야당이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기존 관행에 따라 불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소위원회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더 최소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안처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가로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밤 11시 10분쯤 김명환 위원장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천과 서초 등 서울 시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 24명도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처음이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협상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특유의 화법으로 자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Dealing with Kim Jong-un, we had to walk.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겪어보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우리는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the first time anybody has ever told him that and left. Never happened to him before. Nobody's ever left. But
I said, you're not ready for a deal, but we'll make a deal. 이런 발언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회담에서는 합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압박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화도 소개했습니다.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라고 불렀더니 시 주석이 웃으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I call him king. He said, but I am not king. I am president. I said, no, you're president for life, and therefore you're king. He said, he liked that. 이어 무역 협상에서는 국익을 위해 중국을 압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지난주 베이징에 이어서 워싱턴에서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폭탄 관세로 본격화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번 달 안에 끝나느냐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이 일주일 만에 다시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사이 9번째 협상입니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에서 간극을 크게 좁히며 구분응선까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양국이 지난주 베이징 회담에서 두 정상 앞에 놓일 합의문을 한 문장씩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과 사이버 해킹 등 미국이 지적해온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번 주 합의에 더 근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재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등에서 중국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중국의 합의 이행 강제 장치와 관세 철회 시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2,500달러 규모 관세를 합의와 동시에 철회할 것을, 미국은 합의 이행을 지켜보겠다며 일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해 12월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이 이달 내 다시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처럼 막판 타결이 무산되면 미중 정상의 담판은 6월 G20 정상회의까지 늦춰지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정부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데요.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경제원로 8명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등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수장들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격식 없이 조언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에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인권 정책이지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급했던 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이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전 한은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이 맞지만 민간 투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이 혁신 성장을 하려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앞서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 속에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원로들의 조언을 어떻게 경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아시아태평양 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전자 분야의 부진과 함께 전반적인 대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부진 등으로 내수도 강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물가 상승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핵심은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한다는 겁니다.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타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수요가 적은 지역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를 20년 만에 대폭 손질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타 평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하고 균형 발전 평가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이 현재보다 5%포인트 낮아지고 반대로 지역균형 발전 평가는 5%포인트 높아집니다.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평가하고 지역균형 발전 항목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지역 낙후도 감점제가 폐지되면서 대구와 대전, 광주, 부산 등 지방 거점 도시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예타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실련은 국가재정 낭비이자 토목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계약이라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후반 10분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12호 골이자 시즌 17호 골로 토트넘 새 구장에서의 첫 골로도 기록됐습니다.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의 첫 개통이 어젯밤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각사가 확보한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개통을 시작했으며 이는 일반 스마트폰용 5G 서비스의 세계 최초 개통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은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을 위해 지난해 8월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임대한 상가 4개 외에 빈 상가 6개가 더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KT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석재 전 KT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당시 KT 총수였던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부정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내졌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영토 밖에 있는 미군 항공기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해외 주둔 미군의 장비 수리 비용이 954억 원에 이른다며 연평균 191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가 이번 달부터 둘레길로 개방됩니다. 고성과 철원, 파주까지 모두 3곳에 만들어지는데요. 안전문제로 일단 고성부터 문을 엽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 최전방 지역 동해안을 따라 들어선 철책선. 북한군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조성된 순찰로로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인데 이달 말부터는 일반인들도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 3곳에 조성하기로 한 둘레길 가운데 이 해안 순찰로가 포함됐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철책을 따라 2.7km 구간을 걷고 차로 갈아탄 뒤 철책선과 맞닿은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차로 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책선 앞까지만 갔다 오는 고성 둘레길과 달리 파주와 철원 둘레길은 철책선 안까지 들어갑니다. 파주의 경우 임진각에서 차를 타고 통문을 지나 최근 철거한 파주 GP까지 10.3km를 직행하고 철원의 경우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철책선을 따라 걷다가 다시 차를 타고 통문을 지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화살머리 고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관광객들은 민수용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받아 휴대하고 우리 군의 경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이라 북측과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지금의 남북 신뢰 수준을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상호 신뢰관계가 이제 완전히 확고하게 된 지역이고 북측이 우리 쪽에 지금 이런 상호 신뢰관계를 깨면서까지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고요. 하지만 안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일단 고성 둘레길만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생태 보존을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인 도로나 철책길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인위적 손질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DMZ 평화둘레길 조성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4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서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43억 8,150만 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외교부가 지난달 영문 보도자료에서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자료를 영문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틱을 발칸으로 잘못 표기해서 확인 후에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에는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어인 슬라마소르라고 잘못 말해서 외교 결례 논란까지 불거지게 하는 등 최근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제주도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4.3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4.3 희생자들이 굳게 서 있는 벽을 하나둘 무너뜨립니다. 4.3 영령에 대한 억압과 생존 수용인 18명의 공소기각 판결을 형상화한 벽을 너머란 공연으로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71주기 추념식에는 도민과 생존 희생자, 유족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시 기리는 4.3 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념사를 읽다가 잠시 목맨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젖먹이, 임신부, 팔순의 노인까지 문재인 정부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유족들은 그러나 이 총리와 여야 대표들에게
4.3 진상을 규명해줄 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법안이 통과돼서 한을 달래줄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젊은 세대들은 아픈 역사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제주 4.3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교과서에도 더 많은 내용이 실렸으면 좋겠고 전국에서 캠페인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추념식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헌화 분향하며 4.3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추념식에 참석한 도민과 유족들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평화와 상생의 4.3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번 제주 4.3 사건 추념식엔 민감용 경찰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경찰 수장 가운데 처음입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경찰도 그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군 당국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제주 4.3 희생자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아픈 역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썼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과거 별장 성범죄 의혹 수사 때 다루지 않았던 뇌물 의혹입니다. 당연히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의혹을 밝힐 키맨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의혹은 최근에야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앞선 2차례 수사에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는 김 전 차관과 관계 자체를 부인했고 검찰에서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시인했지만 향응이나 금품 제공 여부는 함구했습니다. 당시엔 김 전 차관은 물론 윤중천 씨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윤 씨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를 권고하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뇌물이 오간 걸로 의심된다고 특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2012년이 마지막 시점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건넨 사람을 처벌하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반면에 오간 금품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처벌받는다고 해도 윤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을 모으는 검찰 수사단의 첫 강제 수사도 김 전 차관과 윤 씨 사이의 뇌물 의혹 증거 확보에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5차례 응한 점에 비춰 향후 수사에도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냐에 따라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 등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윤 씨는 모처에 머물면서 수사단 조사에 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아이돌 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공분이 일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제도적, 구조적 맹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꼬집고 때리고 음식을 입에 밀어넣고 이제 막 돌진한 아기는 매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학대도 충격적이었는데 국민적 분노와 여론이 더 커진 건 가해자가 정부 파견 돌봄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연 이틀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여 있었는데 놓쳐져 있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이 부분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2015년 이후 자격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는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2015년 6명에서 지난해에는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는 폭행이나 유기, 기본적인 보호소홀 행위 때 1호, 고의나 중대과실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2호로 분류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모두 6개월, 자격 취소까지 가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면 16시간의 보수 교육 뒤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다시 아이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이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어차피 뒷북 대책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바닥까지 점검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매년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피임하지 않았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간주합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원이 늘어나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진단되면 먼저 자궁 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을 3차례 시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흔히 시험관 아기로 불리는 체외수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워낙 35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공수정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평균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현재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은 5번,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7번,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5번까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적용되는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난임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검사를 하거나 임신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선조들의 삶과 애환은 물론 솜씨가 깃든 전통 공예촌이 청주에 들어섭니다. 공예 재료 구매에서 제작과 판매, 관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김동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전통공예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예의 혼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국 전통공예촌은 예술인이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32만 제곱미터의 전통공예촌에는 내로라 하는 70여 공예 장인들이 입주를 이미 결정했습니다. 공예촌은 자수 등 섬유 공예를 비롯해 칠공예와 목공예 등 공예의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삶의 문화고 생활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자.
전통 공예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자 하는 것이 개방형 한옥 공방은 방문객과 장인이 소통하며 공예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전통 공예의 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방 주변은 수목원과 작은 못 등 치유와 참사리의 여가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정서 순환을 덤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전통 공예의 재료가 대부분 우리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부근 농민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는 2021년 이 공예촌이 완공되면 전통 공예와 삶의 밀접성을 밝히면 물론 청주가 명실상부한 공예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네, 개그맨 전유성 씨가 데뷔 50주년을 맞아 전유성의 쇼쇼쇼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 공연을 펼칩니다. 제작 발표회 현장 가보시죠. 네, 전유성의 쇼쇼쇼는 지난 1969년 데뷔한 프로그램 이름을 딴 건데요. 네, 개그와 음악 그리고 마술을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쇼입니다. 김학래와 최양락, 김지선 등 내로라는 후배들도 총출동합니다. 전유성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선뜻 하자라는 얘기를 못했고 여기 사실은 떨려요라는 얘기가 제가 한 말인데 지금까지도 사실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가 아마 첫날 골룸 분장을 하고 관객들을 자리 안내를 해줄 겁니다. 표가 잘 팔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매회 한 명씩 이렇게 끼워넣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또 정직하게 얘기를 했고. 유럽연합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곧바로 영국과의 국경에 세관을 설치하고 영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에서 농산물까지 EU 영내로 수출되는 모든 영국산 제품에 일종의 수출 장벽이 생기게 되며 유럽 소비자들은 영국산 치즈나 육류를 들여올 수 없게 됩니다. 동남아 국가 브루나이에서 잔혹한 형법이 시행됩니다. 동성애자에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져서 사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브루나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해외 호텔에 대한 보이콧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세느강과 에펠탑에서 멀지 않은 호텔 플라자 아테네. 프랑스 5성급 호텔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만 준다는 팔라스 등급의 호텔로 명성이 높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브루나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hange maybe your reservation? Yes, of course I would. Yes, of course I could.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heard about it? That they own this hotel. I was quite embarrassed for staying there. 브루나이 정부 소유의 또 다른 호화 호텔. 이곳 투숙객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Je ne peux pas continuer à fréquenter les hôtels de ce sauvage pour préserver l'emploi des gens du Meurice qui sont très sympathiques. 브루나이가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형벌을 담은 새 형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브루나이 정부 소유 호텔에 대한 투숙 거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콧 대상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호텔 9곳입니다. 새 형법은 동성애자와 간통죄 연루자에 대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투석 사형 제도 등 끔찍한 처벌을 담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새 형법의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나이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산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이슬람의 가르침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편의점 24시간 영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영업시간 줄이기 실험에 나섭니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새벽에 일할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벽 1시 도쿄의 한 편의점 매장에 불이 꺼집니다. 문은 아침 5시에 다시 엽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아니라 20시간 편의점인 셈입니다. 예전 생각하고 새벽에 편의점을 찾은 고객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입니다. もう閉店したんですか？1時に閉店した。あ、そうなんですか。 1975년 최초로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일본 최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44년 만에 10개 직영점에서 단축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 측의 영업시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의 영향으로 새벽에 일할 종업원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精神的にも肉体的にも経済的にももう限界に達しています。 본사 측은 일단 시범적으로 단축 영업을 하면서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実証実験に取り組みながらさまざまな角度から営業時間の在り方を検討すると。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도 일부 단축 영업을 결정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영업에 익숙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もうコンビニじゃないじゃんって感じはしますね。24時間じゃないコンビニって。世の中がそう変わったら早めに持っておくというか買っておくとか休みの日に備蓄しておくとかっていうのはできると思うので。 최근 일본 언론의 조사를 보면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60대 이상은 70%가 넘게 필요 없다고 답했지만 30대 이하는 60%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답해 세대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낮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서 벚꽃이 피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죠. 출근길 서울 기온은 3.3도, 대구가 6.8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낮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화재 위험이 비상인데 현재 서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3.3도, 춘천은 영하 1.4도, 전주 2.3도, 부산 6.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안동, 전주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엔 중부 지역에, 일요일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